처음에 서두에 이 화학이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쌀이라고 말씀을 우리 사회자분께서 해주셨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 쌀이라는 얘기가 처음에 언제 나왔냐면 1970년대에 우리나라 중화학 산업, 중화학 공업이 한창 이제 만들어질 때 그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같은 것들을 직접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보시면 하얀 알갱이로 생겼습니다. 얼핏 보면은 쌀과 같이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 울산과 여천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고분자라는 것들을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 전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가서 그 쌀과 같은 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쌀이 된다라고 했던 뭐 전설로 남아있는 고분자 분야에서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과학자 소통 포럼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아마 오늘 화학과 관련된 이야기, 그 중에서도 고분자 소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스마트 시대를 위한 똑똑한 화학 소재라고 좀 이름을 붙였는데요. 먼저 간단히 좀 목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과 파트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소재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스마트 화학 소재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처음에서는 소재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조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제목에도 있듯이 스마트한 화학 소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자율주명 세호 소재라든지 비트리머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트 2가 있습니다. 파트 2는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너무 큽니다. 범위가 너무 큽니다. 뭐 화학 소재 산업이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드는 그 정도의 경쟁력과 매출과 매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기술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일어날 일들을 바탕으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완전히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 1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재입니다. 저희가 화학 소재를 들어가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항상 이런 일을 합니다. 뭘 하나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우리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걸 파악을 해야 되게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안심이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를 분류를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금속, 화학, 세라믹. 이것은 너무나 옛날부터 나눴죠. 금속은 철 같은 거고요. 세라믹은 돌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쓰는 벽돌, 변기 이런 것들이 세라믹 소재가 되고 금속 소재와 세라믹 소재를 제외하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위에 있는 굉장히 많은 소재들 그것들이 이제 화학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학 소재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분자 소재와 정밀화학 소재. 정밀화학 소재는 이제 소재의 범주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많이 들어가면 의약품까지도 들어갑니다. 화학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정밀화학 소재로 분류가 되고 그 중에서도 그걸 제외하고 나서 실제로 어떤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고분자 소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고분자 소재를 또 내려가 보면 플라스틱이 있고 고무가 있고 섬유가 있고 접착 코팅 뭐 여러 가지가 또 다 고분자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뭐 플라스틱이나 접착 코팅 뭐 이 정도 분야가 되겠죠. 근데 현재는 이렇게 딱딱딱 나눠진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고분자 소재와 세라믹 소재의 융합, 금속 소재와 세라믹 소재의 융합, 화학 소재와 금속 소재의 융합 등 굉장히 많은 융합을 통해서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이 기능은 바로 이런 나노 융합을 통해서도 많이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좀 더 새로운 소재들이 이제 부품으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품들은 어디 사용되냐면 전자정보나 환경에너지나 자동차, 기계, 건축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소재라는 것을 다 아시겠지만 소재는 시대를 구별하는 표시자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지금도 어떤 시대가 있죠. 지금은 약간 100년 전에 시작한 고분자의 시대이기도 하고 이제는 그걸 더 벗어난 소재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소재의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합, 나노, 기능화, 복합화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간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소재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대를 갈라왔다라는 컨셉은 소재가 시대를 결정하는 구별하는 표시자라는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이거 제가 붙인 말인데 소재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나오는 S 시리즈에 이거 AMG에 뭐가 들어가냐면 나파 가죽이 들어갑니다. 이 나파 가죽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에도 들어가죠. 이거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벤츠에서 나파 가죽을 선택을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가죽 시트로만. 자, 똑같죠. 우리 앉으면 직물이 됐건 혹은 우리가 레자라고 불리우는 폴리머로 만든 아주 가죽과 유사한 게 됐건 큰 상관없는데 가치를 부여하게 되죠. 천연에서 얻은 어린 암송아지의 무두질을 통해서 얻은 이런 가죽으로 만들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애플워치인데 좀 시리즈 옛날 거긴 합니다. 저도 애플워치를 차고 있습니다만 잘 아실 겁니다. 모든 기능이 똑같습니다. 모든 기능이 똑같죠. 그런데 가격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399불부터 1399불까지 갑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자 399불짜리는 실버 알루미늄 케이스에 스포츠 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749불, 약 한 300불 정도가 올라가면 뭘 살 수 있냐면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멜레네즈 루프라 그래서 메탈로 된 루프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변화가 소재만 있는 거죠. 이 케이스가 알루미늄에서 스테인리스로 바뀌었죠. 만약에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타이타늄으로 바뀌면 타이타늄으로 바뀌고 가죽이 바뀌면 또 150불이 올라갑니다. 네. 한 단계 더 가서 화이트 세라믹으로 케이스가 바뀌면 1,400불 정도가 됩니다. 모든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 있는 소재가 알루미늄이냐, 스틸이냐, 타이타늄이냐, 혹은 화이트 세라믹에 따라서 굉장한 가격 차이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소재는 그 제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굉장히 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소재를 이용하려고 하죠. 집에다 배래석을 깔려고 하죠. 벽에다가 금을 붙이려고 합니다. 왜? 소재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최고의 소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엄청나게 고가의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소재의 중요성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EUV 리소그래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UV 리소그래피가 네덜란드의 ASML에서 만드는 특수한 리소그래피 장비로 한 대에 2천억씩 하는 그런 장비로만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장비인데 광을 어떻게 만드냐 한번 볼까요? EUV 리소그래피에서 나오는 파장은 13.5 나노미터입니다. 이거 만들기가 어렵겠죠. 어떻게 하냐면 틴을 드랍넷으로 만듭니다. 거기다가 CO2 펄스 레이저를 빡 쪼여요. 여기서 빡 쪼였죠. 쪼이면 약 12.5에서 17.5 나노의 파장을 가진 빛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파장이 워낙 짧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흡수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런 반사경에서 이 빛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울에 흡수가 됩니다. 이 정도 파장은. 더군다나 12.5에서 17.5에서 파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쓰는 13.5만 빠져내려면은 여기 포톤은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다 모아도 2, 30인데 흡수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핵심 기술이 뭔가 하면 이걸 라이카가 한 20년 정도 개발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 EV 광원 전용 반사경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몰리브덴하고 실리콘 방막이 교차해서 50층 적층된 구조를 만듭니다. 다 계산을 했겠죠. 굴절류로 계산을 해가지고 50층의 초방막을 매우 정밀하게 50층을 깔면은 이 반사되는 율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EUV를 모아서 이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때려서 패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소재가 없었다. EUV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EUV는
공정 기술인가? 아니죠. 광원 기술은 소재 기술이 되는 거죠. 리소그라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소그라피도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리소그라피가 있어요. 그런데 리소그라피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13.5나노의 광을 받아서 스스로 경화가 되거나 혹은 경화되지 않거나 해서 패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또 이슈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소재들이 동시에 개발되지 않으면 EUV는 빛이 있더라도 패턴을 만들 수가 없겠죠.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소재들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사를 볼 때 EUV 우리 뭐 3나노 공정한다면서 5나노 공정한다면서 할 때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저게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하지 못해요. 이거 다 일본에서 합니다. 스미토모하고 JSR하고 네덜란드에 붙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랑 같이 이걸 같이 개발합니다. 나중에 삼성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걸 하려면 포토리소그라피용 포토레지스는 일본에서 사다가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거는 약간 뭐 최근에 우리 코비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RNA와 DNA는 다 아실 겁니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고 RNA는 단일 나선 구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왜 RNA를 사용하냐면 DNA를 사용하게 되면 너무 안정돼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끊어져도 뭐 다시 가다 붙거나 굉장히 안정된 형태가 있는데 RNA는 불안정합니다. 엄청 불안정해요. 바이러스는 불안정해야 좋아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변이를 해서 남들이 나를 못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들은 RNA를 씁니다. 자, RNA를 쓰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단백질, 항원, 항체 이걸 진짜 발현을 시켜서 우리가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넣는 벡터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제가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그걸 맞았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른 회사에서는 직접 RNA 바이러스를 만들었죠. 이 RNA 바이러스를 만들어 보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거를 세포로 갖고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거를 쌉니다. 이렇게. 이걸 코어셀 구조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다양한 코어셀 구조는 이미 재료를 하는 사람한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기 소재를 하는 사람 혹은 저희 같이 고분자 소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코어셀 구조, 겉이 비어 있거나 겉이 차 있거나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걸 만들 수 있었어요. 보시면 어떻게 했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요 안에 이제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세포에 넣으려니까 이 불안정한 것들이 살아남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껍데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쉘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고분자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고분자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피스를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서 여기에 얼마나 잘 가서 RNA만 딱 들어가서 이 RNA가 항원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항체를 형성하게 되죠. 최근에 저도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왔습니다. 이거 표면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저는 이걸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고분자를 할 수가 있죠. 자, 소재가 바이러스하고 연결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휴대폰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고 EUV도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한번 볼까요? 몸의 70%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의 70%는 화학제품, 주로 고분자입니다. 뭐 벨트, 양말, 신발, 휴대전화, 필기구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런 어떤 화학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좀 인식을 하게 되면 화학 소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화학 소재 이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화학 소재 이슈는 재활용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이 탄소 중립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하거나 좀 만들어지는 것들을 90%를 지금 뭐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90%를 줄여야 되고 예를 들면은 뭐 새로운 어떤 재활용되는 양을 50%로 늘려야 되고
거기에 사용되는 원유의 양을 이 정도를 줄여야 되고 뭐 굉장히 많은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2030 이건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게 연 뭐 2,900만 톤 정도가 계속 바다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40% 정도는 전혀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화학 소재에서는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화학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죠. 너희들이 이거 다시 어떻게 좀 해봐라. 다시 말씀을 하시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DOE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이제 얼마나 줄일 것인가라는 그런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읽진 않겠지만 그래서 업사이클링 우리가 만들어진 것들을 다시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디자인하고 리사이클러비티를 높이는 것. 그래서 아마 최근에 업사이클링 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키나 주로 신발이나 이런 데서 재활용 PET를 이용해서 만들면 신발이 더 비쌉니다. 요즘에 더 비싼 그런 어떤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데서 나오고 있고요. 신발끈 같은 것들은 현재 PET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재생된 그런 것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어서 아마 의류나 신발 쪽부터 이런 업사이클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향후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하려고 보니 어떤 소재가 필요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자율 수명 제어 소재라는 건데요. 이름이 되게 그 좀 처음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자율 수명 제어 소재라 그러면은 영어로 하면은 autonomous life cycle control material이라 그래가지고 네 가지의 기능을 이제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보호를 합니다. 자기 보호라는 거는 외부에 뭐가 왔을 때 내 스스로 이렇게 가만히 보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보고 셀프 리포팅이라는 걸 하는데 셀프 리포팅은 누군가 나에게 스크래치를 주거나 내가 늘어나거나 뭔가 나에게 이상이 생겼을 때 스스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가 잘못됐어요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에 금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스스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자기 보고 기능이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저 건물에 금이 가고 있네. 혹은 어떤 철판에 금이 가고 있네. 혹은 자동차에 위가 다 그 크랙이 가고 있네 하는 것들을 이제 셀프로 리포팅할 수 있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셀프 리포팅, 자기 보고는 어떻게 되냐면 데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퍼포먼스거든요. 물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 100에서. 자, 그러면 얘가 스스로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가 치유를 합니다. 여기가 망가졌으니 제가 알아서 치유를 하겠습니다 하고 셀프 힐링을 해서 여기 보시면 퍼포먼스를 다시 100으로 올리죠. 100으로 올린 후에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겠죠. 어떤 물건을 우리가 한 10년 동안 쓴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 프로텍팅, 리포팅, 힐링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소재의 수명이 다한 때가 옵니다. 뭐 100년, 1000년을 쓸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뭐 차를 사서 차 내장재가 있는데 차 10년, 15년 쓰게 되면은 이제는 뭔가를 바꿔야 되니까 바꾸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뭔가 트리거를 주면은 자기 스스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컨트롤드 디그라데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 개념이 2016년도 네이처에서 처음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소재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소재는 어떤 컨셉이 들어야 가능할까라는 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도 이제 저때부터 좀 관련 연구들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는 어떤 하나의 소재로 자가 보호나 자기 보고나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스텝을 하나의 소재로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들은 없었죠.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소재로 지금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시된 컨셉들은 주로 뭐 이런 겁니다. 이따가 크랙이 생기면 뭐 색이 발현이 되거나 그다음에 크랙이 생겼을 때 자기 보호제가 방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녹쓰는 거를 방지를 한다던가 또는 이제 메카노포어라 그래서 메카노포어가 되게 뭐 굉장히 많은 포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카노크로믹이죠. 어떤 주위에 받는 힘에 의해서 색이 변하는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발색단들이 들어있으면 인장을 줬을 때, 늘렸을 때 색이 변한다던가.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쓸 수 있냐면 늘어나서는 안 되는 곳에다가 이런 소재를 적용을 하게 되면 늘어나면 얘가 스스로 자기 보고를 하는 거죠. 늘어났습니다. 뭘로? 파란색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보고를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치유의 컨셉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치유는 뭐 여기 들어가서 대부분의 프랙처가 생겼을 때, 어떤 상처가 생겼을 때 스스로 이렇게 화학 반응에 의해서 다이나믹 본딩이 생겨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특정하게 이렇게 깨진 부분을 어떤 두 개 라인이 시작할 때 깨졌을 때 여기서 쭉 새어나와가지고 이것처럼 요 부분이 딱 메꿔지는 것도 있죠.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거에 이런 특성이 이루어진다면은 스스로 자가 치유가 이제 가능하겠죠. 이 밑에 것들은 이제 자기 분해인데, UV에서 자기 분해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들이 UV에서 트리거가 되면은 물질들이 스스로 분해가 돼서 이제 쭉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특별한 파장이 필요하겠죠. 또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전자 패키징에 이렇게 회로를 만든 것들도 이것도 다 이제 그만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역시 자외선을 딱 쬐면 다 남고 다 없어지고 여기 썼던 골드만 남는다던가 전금만 남는다던가 하는 그런 컨셉들이 최근에 많이 보고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연구를 좀 보여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컨셉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열 가소성 소지가 있고 열 경화성 수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뭐 다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열 가소성 수지는 열을 가하면 뭔가 다른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 그러한 고분자 소재입니다. 열 경화성 수지는 한 번 만들어지면 다른 형태로 변화할 수 없는 거죠. 가장 간단한 예들이 뭐 열 가소성을 잘 아실 테니까 열 경화성의 간단한 예는 뭐 본드라고 그러죠. 에폭시 계통의 본드라든지 혹은 실리콘 같은 게 있습니다. 실리콘 여러분들 창틀에다 한번 쭉 하고 나면 그거 열을 가해서 다시 녹여서 창틀에다 못 붙이죠. 다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 적혀진 대로 크로스 링크가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화학 구조적으로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열 가소성 수지는 서로 가교가 되어 있지 않아요. 크로스 링킹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열 경화성 수지는 서로 가교가 되어 있습니다. 분자들끼리만 엉켜 있으니까 이게 다른 형태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는 웬만한 스트레스가 주어져도 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성이 굉장히 좋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거는 열을 가하면은 좀 흐물흐물해지니까 물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이거죠. 열 경화성 수지의 물성을 갖는데 가공을 열 가소성처럼 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과학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열 경화성 수지는 그리고 재활용이 안 됩니다. 한번 이게 네트워크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교 구조가 형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중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해중압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프로세스입니다. 불로 태우거나 용매 녹이거나 혹은 이제 서머다이내믹 리사이클 할 때 언지피라 그러는데 폴리머 컷을 딱 풀어가지고 드르륵 풀리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지 않는 활용해도 큰 이득이 없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서머셋의 아까 열 경화성 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컨셉을 도입합니다. 여기 붙어 있는 이런 체인들이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할 수 있으면 좋겠네. 그럼 크로스링킹 된 게 끊어졌다 붙었다 하면 가공도 가능하겠네. 이것이 바로 여기 이제 커밸런트 어댑터블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동적 가교 결합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열 경화성 고분자도 가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캔이라는 그 동적 공유 결합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들을 좀 특별하게 비트리머라고 부릅니다. 이 비트리머가 저의 제목에 나와 있는 이제 새로운 어떤 스마트한 그런 특성을 가지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머셋을 크로스링킹 돼 있는 가교가 돼 있는 거를 동적 공유결합을 쓰게 되면은 얘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가공이 불가능했던 고분자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러한 그 비트리머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가지는 고분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리머도 개념이 언제 나오면 이건 2011년에 나왔는데요. 2011년에 원래는 그 글래스, 유리에서 나온 그런 컨셉입니다. 유리는 가공이 가능하죠. 열을 올리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서 뭐 판유리도 만들고 유리병도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것도 유리의 구조를 보면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실리카들이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열을 올리면 그게 풀리면서 가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비트리머라는 말이 나왔고 이 비트리머를 정의할 때 유리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플루이디티, 그러한 유동성을 갖는 고분자 경화가 되어 있는데 유리처럼 움직이는 이런 고분자를 이제 비트리머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이제 아마 실리카에서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을 새로운 어떤 촉매 기술을 이용해서 고분자에서도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비트리머의 특성을 보면은 일단은 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 않습니다. 안 녹아요. 좋은 특성이죠. 물에도 안 녹아요. 물이 아니라 웬만한 용매에 녹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라는 특징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긴 한데 늘여놓고 대부분은 늘여놓고 가만히 놓으면은 돌아오잖아요. 이거 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결합들이 움직여가지고 가장 안정한 상태로 옮겨가기 때문에 느려도 돌아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리사이클이 가능하고 인젝션물의 사출 성형이 가능하고요. 쉐입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하고 또 웰딩이 가능합니다. 이게 고분자가 웰딩되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용접이라는 뜻인데 금속은 용접이 잘 되잖아요. 고분자는 용접이 잘 안 됩니다. 되는 것들은 대부분 되게 그 아모포스하고 뭐 리니어한 고분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물성이 별로 좋지 않은 고분자들은 이제 웰딩이 되는데 이렇게 크로스링이 되어 있는 가교가 되어 있는 고분자는 웰딩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웰딩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리머 예를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터도 가능하고요. 또 보로닉 에스터도 가능하고 이렇게 다이설파이드 분들 우리 머리카락에 있는 파마할 때 쓰는 끊었다 붙였다는 그런 본드인데 고분자에 만약에 우리 머리카락에 들어있는 이런 본드가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쉐입을 이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트륨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가교가 되어 있으면 형상기억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뭐 복잡한 그림들이 있는데 뒤에서 아마 좀 동영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 가소성적인 특징도 있고 엘라스티시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탄성이 있다는 거는 이제 가교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플라스티가 있다는 거는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라서 저희가 이걸 잘 컨트롤하면은 움직이기도 하고 가공도 가능한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그 형상기억 고분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비트륨은 또 그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3D 프린팅도 가능하고 또 하나 여기 저희가 말씀드린 4D 프린팅이라는 것도 가능한데요. 3D 프린팅은 잘 아실 겁니다. 그냥 우리가 고분자를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면은 3D 프린팅이 되는 거고 3D 프린팅한 물체가 한 번 더 움직이면 시간이나 온도나 혹은 뭐 pH나 빛이나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한 번 더 움직이면은 4D 프린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 프린팅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응용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 스마트한 분야에서 활용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까 3D 프린팅 한 다음에 한 번 더 변하는 겁니다. 종이 접기 하듯이 이제 한 번 더 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다 프린팅을 한 어떤 물체인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프린팅을 했지만 온도가 가해지면 이렇게 구부러진다거나 혹은 이건 이제 그 트위저로 잡은 건데요. 이렇게 뭔가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온도를 올리게 되면 얘들이 4D로 한 번 더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프트 그리퍼라고 그러는데 물건들을 잡는 것을 외부 전선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단지 빛을 쬐다던가 하는 굉장히 간단한 로직에 의해서 이렇게 물건들을 잡아 올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소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소재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그 3D 프린팅으로 만든 그러한 에펠탑입니다. 이것도 열을 가하면 이렇게 구부러졌던 에펠탑이 펼 수도 있죠. 그럼 이런 특징들을 이용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굉장히 다양한 응용에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륨 응용으로 또 가장 유망한 게 이제 이겁니다. CFRP로 만든 자동차인데 탄소 섬유로 만든 거죠. 탄소 섬유로 만든 거는 아시겠지만 재가공이 안 됩니다. 왜냐? 에폭시를 써가지고 경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사고가 나면 다 바꿔야 됩니다. 판금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비트륨으로 만든다 그러면 판금이 가능하죠. 매트릭스 폴리머를 에폭시를 쓰는데 에폭시 비트륨을 쓰고 탄소로 만들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찌그러져도 열을 가하면서 우리 판금할 때 전문가들이 망치를 뚫어서 피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접도 가능하고 성형 가공, 판금, 용접, 재활용이 되는 이러한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핵심이 돼서 향후에 자동차 산업에서 비트리머의 활용성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눌러주시겠어요? 동영상 좀. 이건 저희 센터에서 만든 여기 이 밑에 쪽을 한번 탁 눌러. 네, 이게 저희 센터에서 만든 겁니다. 폴리머 필름인데요. 빛을 쬐면은 여기 보시면 얘들이 걸어가죠. 걸어갑니다. 빛을 쬐면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형으로 된 것도 초록색 빛을 쬐면은 또 어느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언로딩, 이거는 뭐 물건을 가지고 이동도 할 수 있어요. 빛에 따라서 여기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적었지만 다양한 빛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런 동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소프트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에폭시 비트리머라 그래서 저희가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3D 프린터로 보시면 노를 적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눌러봐 주십시오. 이거 이제 우리가 그 스포츠 밴드 같은 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손에다 낀 다음에 혹은 팔에다 낀 다음에 약간의 온도를 높이면은 딱 줄어들어서 우리 몸에 딱 맞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고, 이것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것도 3D 프린터로 만든 비트리머입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 이게 물에다 띄웠어요. 보트를 프린터로만 띄웠는데 이걸 조정할 수 있어요. 뭘로? 빛으로. 예, 빛으로도 조정이 가능해요. 밑에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뭐 거미도 만들고 거미줄도 만드는데 빛을 쬐면은 거미줄에 붙었다가 빛을 끄면은 다시 거미줄에 붙고 빛을 쬐면 거미줄 떨어지고 하는 이런 액추에이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원격으로 되게 멀리서 빛을 쬐서 어떤 소프트한 로봇들을 액추에이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성들, 3D 프린트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재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것도 한번 두 개 다 동시에 틀어주십시오. 예, 이건 이제 저희가 그 3D 펜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 3D 펜으로 이런 좀 구조물이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걸 이제 다리도 만들고 이 다리를 올렸다 닫았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쓰고자 하는 게 맞춤형 의료기기하고 로봇 등에 충분히 그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영역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한 어떤 시대에 맞는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자율수명 제어 소재고, 거기서 가장 쓸만한 거는 비트리머라는 소재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비트리머라는 소재는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프린팅을 하거나 여기 안 보여드렸지만 또 어떤 옵티컬한 성질을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스마트 그 고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파트 2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소재 산업의 그 기술 주도권에 대해서 뭐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너무 강론도 내려갔다가 다시 좀 위로 올라가는데, 소재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대를 만들기도 하고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부가가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부터 이게 소재가 되고 부품이 되고 완제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왜 어려운가 하면 굉장히 그 소수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와 표준 장벽이 있기 때문에 독과점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는.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는데 장기간의 연구와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잘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최소 10년 이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소재 개발 초기에 이제 좀 정부 지원이 많이 되는 형태고요. 화학연구원에서 지난 2019년에 굉장한 일을 당했죠. 2019년에 7월 1일 기사입니다. 일본이 세계 품목에 대해서 물건을 팔지 않겠다. 보통 뭐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일본이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세 가지의 물질이 포토레지스트, 보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입니다. 희한하게도 이것들이 다 화학연구원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던 그런 분야입니다. 포토레지스트나 투명 폴리이미드는 일본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었고 고순도 불화수소, 애칭용으로 쓰는 그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이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거를 만약에 우리가 수출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를 못 만들겠구나. 그럴 만도 한 게 일본에서 이렇게 레제스나 불화수소나 플로도폴리미드를 뭐 이렇게 많은 양을 수입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이제 주로 정제 단계 것을 좀 의미를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공정별 부품 국산화율에서 노광 아까 리소그라피 거의 0입니다. 0. 국산화율이. 측정 분석 시각 평판 세정에 쓰는 애칭 가스가 한 요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정별로 이 뒷단에 증착하거나 이것만 있지만 앞쪽에 들어가는 노광, 세정 이런 쪽은 굉장히 일본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번 괴롭혀 보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충분히 있었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일본 소재 산업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소재 강국이 될 수 있는 원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좀 하는데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모노츠크리 문화라 그래서 작은 연못에서 큰 잉어를 잡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이 공정 경험과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태까지 아날로그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일본이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탄소 섬유를 일본이 무지하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 이유가 이걸 만드는데 뭐 화로, 원료의 양, 투입 방법, 온도 조정 타이밍 이거 조건들을 다 일본 분들이 이게 하나하나 바꾸면서 한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계열화가 잘 돼 있습니다. 소재부터 그 위에 쓰는 그 파는 데까지 돼 있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일본 애들은 그런 그 종합상사라는 게 아직도 있어서 종합상사에서 갖다 파는 것까지 완전히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불가능하도록 배합, 처리 공정의 블랙박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을 가져다가 거꾸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소재의 경쟁력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옛날 책이긴 한데 일본에서 그 실리콘을 어떻게 성공했냐라는 그런 경쟁력을 다룬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시네츠, 스미토모, 고마츠, 미쓰비시 여기 보시면 모든 일본에서 실리콘을 하는 모든 회사가 돈을 대서 하나의 슈퍼실리콘 연구소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졌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출자를 해가지고 하나의 회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 5년 동안에 민관, 여기다가 또 정부가 들어가죠. 이걸 만들어서 40명이 이걸 만들어냅니다. 5년 동안에. 이런 문화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가 할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소재들은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이제 해왔고요. 제가 제목을 뭘로 붙였냐면 데자뷰라고 붙였고 자매뷰라고 붙였습니다. 데자뷰는 아실 겁니다. 데자뷰는 내가 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자매뷰는 내가 여러 번 직접 경험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처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스토리를 보시면 여러분들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2009년도에 대일 화학 소재 수입 품목입니다. 9년도에요. 핵필름, 평광판, 폴리미드 필름, 액정, 포털, 촉매 다 있죠. 2018년에 10년 뒤입니다. 폴리미드, 포토레지스트, 액정 계속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10년 전 일인지 20년 전 일인지 어제 본 건데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봤는데 안 본 것 같기도 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사점을 뽑아보면 한 번 적산한 거 계속 적산한다. 이런 거 개발 다 해봤다. 다 해봤습니다. 품목형 R&D 10년 해봤죠.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걸 아니까 일본 애들이 계속 이런 거 갖고 괴롭히는 겁니다. 한두 끝도 없이. 그런데 한 번 우리가 극복한 예가 있어요. 뭔가 하면 폴리이미드에 FCCL용 기판이 있습니다. 아성이었어요. 일본의 아성인데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2층 FCCL은 50% 이상, 그때 신일철 화학이 45%, 3층은 40% 이상, 아리사와가 30%. 대일 수출 수입 비중이 88.5%였어요. 그런데 이게 2008년, 2009년에 확 바뀝니다. 확 바뀝니다. 30% 이상 증가했어요. 30% 이상. 어떤 일이 발생했냐? 왜 국제 환경이 변화할 때 기회가 생겨요. 여기 보시면 일본 엔의 그 환율인데 보시면 2008년 9년에 일본 환율이 엄청나게 뜹니다. 이 얘기 뭔가 하면 이렇게 공급되던 게 갑자기 가격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국내 수요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비싸서 못 사겠다. 한국 이거 개발한 사람들 있나? 한번 갖고 와봐 써볼게. 절대 그 전에 안 써줍니다. 수요가 안 써주다가 가격이 2배가 되면 와서 갖고 와 보라 그래요. 문제는 그거죠. 갖고 오라 그럴 때 갖고 갈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요행이 그때 있었습니다. 여기 화학연구원이 있어서 좀 자랑스럽기도 한데 저희가 그때 SKC랑 이거 개발을 하고 한 5년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팔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이 일본 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팔지를 못해요. 근데 이런 국제환경 변화에 의해서 환율이 요동치니까 틈이 생긴 거죠. 요 틈이 얼마 안 갑니다. 여기 보시면 환율이 또 떨어지거든요. 1년 반. 요 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거 안 바꿉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SKC 코롱 PI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고 지금 PI 첨단 소재가 됐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25%예요. 순간적으로 1, 2년 안에 중견기업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보면 이거 소재를 개발하고 있어야 되겠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M&A도 좀 있어야 되겠고 수요업체, 부품업체, 소재업체 연계가 있어야 되겠다. 연계를 못했기 때문에 못 팔아요. 대기업에서 안 해주거든요, 테스트를. 뭐 하여튼 이런 게 이제 다 타이밍 맞으면 팔 수 있다는 거고요. 중국, 일본의 히토류가 또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 제가 이거 쭉 한 5분만 더 써도 됩니까? 발표할 때요? 네. 중국, 일본의 히토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닌데, 일본과 중국도 이게 조만간에 또 이런 문제 생길 겁니다. 일본이 히토류 90%를 중국에서 갖다가 씁니다. 그런데 일본도 영토 분쟁이 센가쿠 열도와 그 영토 분쟁이 생기면 중국은 또 히토류를 금지해버려요. 수출을 금지해버려요. 일본도 이제 맨날 여기 당하니까 짜증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했냐면 히토류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1,000억 원이면 조단위죠. 조단위를 투입해가지고 여기 투자 설비 보조금, 대체 기술, 사용량 저감 기술 1,200억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한번 그 국군을 걸고 개발을 합니다. 이때 이제 얘네들이 했던 게 이거 R&D뿐만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히토류를 해외 조달하는 루트를 다각화하자. 중국에서 싸니까 가까우니까 물류비 적게 되니까 계속 갖고 왔는데 베트남, 카자흐스탄 다 갖다 쓰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대체를 하거나 리사이클을 하자. 그래야지 히토류를 줄여야지만 일단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세rum을 대체할 수 있고 히토류 자석 그것만 쓰고 그다음에 히토류가 사용이 필요 없는 자석 원료를 개발하고 이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세라믹이나 금속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좀 이런 식으로 화끈하게 한 1조 정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지만은 이게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됐냐면 광산도 확보하고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얘네들이
3년 만에 반으로 줄였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히토류가 또 자기 나라에 있네. 이걸 또 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추출 방법을 개발을 해서 일본이 히토류 걱정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2차 전지 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안 판다. 또 그러면 어떻게 리튬이나 뭐 망간, 코발트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좀 해야 되고요. 극복 사례는 제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작년 7월에 과기정통부에서 소부장 우리 과제를 2년 한 후에 이렇게 잘 됐다라고 막 그 국민한테 보고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뭐 반도체, 도금수.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 히토류가 나오죠. 이 히토류는 일본과 상관없지만 그래도 히토류 좀 나오고 뭐 미세 도금 소재, 수소 핵심 소재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산업계나 혹은 다른 데서 100%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현실이 위협이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상시화. 작년이었나요? 요소수가 언제였죠? 이 기사 찾으면 왕창 나오잖아요. 작년이었네요. 작년 이맘때였네요. 11월. 요소수가 또 중국에서 안 팔았잖아요. 그러면 분기가 되면 또 난리가 납니다. 수입, 전환, 총력전 펼쳐야 뭐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이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 이제는 일본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중국도 봐야 돼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있잖아요. 반도체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반도체. 우리 그 4개에 들어가느냐. 대만, 우리나라, 일본, 미국에 들어가느냐. 근데 중국도 엄청난 그 반도체 소비를 하는 나라고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잘못하다가는 유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이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무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팔 곳이 없어진다는 것도 문제고 굉장히 정책 위반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만은 이 반도체 공급망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뭐라고요? 소재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뭐 반도체 이렇게 어떻게 되고 중국에서 뭐 히토류 수출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소재 분야에서 이런 위협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다. 죄송합니다. 한숨을 쉬어서. 위협의 상시화가 있는데 근데 정부는 뭘 하냐. 계속 전면전만 펼치고 있는 거예요. 전면전이 뭔가 하면 이런 것만 얘기합니다. 탄소 중립, AI 빅데이터, 친환경 자원순환 너무 큰 것들을 얘기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라가 좀 작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연구자들이 이거 하러 갑니다. 그런데 기업이나 다른 쪽에서는 국지전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막 여기저기서 터지는 겁니다. 굉장히 단위 기술 위주로 터지는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런 형태 아주 큰 패러다임형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엇박자가 나는 거죠. 이런 질문을 제가 감히 던졌는데 지금 소부장이 이거를 하다가 다시 이거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단 2년 만에. 소부장이 됐을 때 이걸 하려고 했어요. 문제 해결을 하자 그랬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걸 너무 하고 싶어요. 왜냐? 폼나니까. 폼나는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큰 거. 막 이런 거. 문제 해결형이 아니라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 우리 화학연구원도 뭐 해야 되냐면 이거 해야 됩니다. 연구의 3요소를 연구비, 연구인력, 정책 인프라로 봤을 때 연구비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연구인력 점점 없어집니다. 정책 인프라 발전해야 됩니다. 문제는 저희가 2019년에 그 어떤 그 전쟁을 겪었잖아요. 소재 전쟁을 겪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가역적이다 이거는. 일리버서블하다. 일리버서블한 프로세스로 이미 진입을 했다. 이러한 위협은 상시적으로 계속 생길 거고 이런 연구의 3요소가 있는데 우리 나오는 건 이거죠. 기업, 출연연, 대학, 사업화, 응용, 기초 이렇게 해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거 문제입니다. 모두 패러다임 연구.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예전에 녹색 성장 연구했죠. 창조경제 연구했죠. 4차 산업혁명 연구했죠. 뭐 이런 것만 연구하고 있고 소재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소재를 연구합니다. 소재.
저도 뭔지 몰라요. 이거 찾아보면 이런 게 키워드 막 나옵니다. 미래 소재 원천 확보 전략에 보면 엑사 연산 소재, 인공지능 소재, 개인 맞춤형 IoH 소재, 뭐 뭔지 잘 모릅니다. 소재를 자꾸 연구해요. 소재 기술 연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다리 걷어차기. 올라간 다음에 바로 차버리죠. 못 올라가게. 선진국의 발전 경로를 따르지 못하게 회방. 일본이 굉장히 잘합니다. 올라가서 아까 블랙박스 만들어서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선도 소재가 있고 추격 소재가 있어 우리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대부분 선도 소재로 못 올라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폰의 실버스톤과 프레온가스 같은 건데 옛날 얘기긴 하지만 실버스톤이 뭔가 하면 불 속에 후라이팬 코팅제예요. 이거 돈 엄청 벌었습니다. 두폰. 별거가 아닌 것 같지만 생활재가 돈 많이 벌거든요. 돈 많이 벌었는데 어느 순간에 불소 저걸 사람들이 먹게 되더라 라고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주퐁에서 그럴 줄 알고 우리는 새로운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또 열심히 프라이팬 코팅제를 전 세계에 팝니다. 프레온가스 마찬가지고요. 이거 다 처음에 오존 구멍 나는 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제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대체제가 나오면 파는, 끝까지 팔아먹는 그런 거고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소재에서는 벌어지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본이 없는 거 수요 기업이 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요 기업이 좀 있어요. 디스플레이 반도체가 좀 강하기 때문에 수요 기업이 좀 있고, 일본은 그 대신 소재 기반 연구는 30년 연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수요 기업이 있으니까 수요 기업 레버지를 일으켜서 소재에 좀 기반 연구를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출연연구원, 우리 같은 출연연구원을 활용하는 법을 정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그림입니다. 소재 전쟁이에요. 그러면 시급히 필요한 기술 분야에 임무형 연구 조직으로 빨리 국진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소프트한 조직이 필요하다. 단점을 적었습니다. 미실행.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또 3년 전처럼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통기술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인 수요가 있는 공통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크로스 커팅 테크놀로지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볼까요? 자율수명 제어라는 굉장히 뭐 스마트한 소재를 제가 막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기술은 보겠습니다. 소재를 설계하고 중합하고 촉매 쓰고 분리 분석하고 기능을 부여하고 형상화하는 거예요. 자, 전통적인 폴리미드 소재 볼까요? 설계 중합, 저온경화 촉매, 분리 분석 똑같습니다. 이런 데서 공통 기술이 있어요. 뭔가 하면 고분자를 소재 설계하고 중합하고 고분자 촉매를 하고 분리 분석하고, 이런 공통 기술이 있으면 그게 자율 수명 제어 소재가 되건 EUV용 포토 레지스가 되건 폴리미드 소재가 되건 개발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과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폴리미드를 개발해라, 자율수명 제어 소재를 개발해라. 소재 중심이 아니라 이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공통기술 중심으로 계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돼야 이것을 바탕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국지전에 대항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공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게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2018년 퀴스텝에서 이런 보고서가 이렇게 좋은 말들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18년에 나오고 19년도에 일본이 그 소재로 공격을 했죠. 아직도 이런 형태로 나가면 3년 뒤, 4년 뒤 계속 위험은 상시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이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얘기가 많이 나갔나요? 여러분도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헌법 제 127조 구장 경제 분야에 헌법 제 127조에 보면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의 정의가 뭔가 하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한다. 자, 키워드가 뭡니까? 과학기술은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된다. 이게 뭔가 하면 과학기술이 경제의 하부입니다. 하부. 문제점이 있어요. 헌법이 88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뭔가 하면 아직도 과학기술 뭘로 보냐면 그냥 경제개발의 하나의 도구다. 국가 주도의 그냥 경제개발의 하나 도구다.
그다음에 이렇게 수많은 과학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모든 게 다 국민 경제 발전으로 다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고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과학과 기술이 합쳐져 있어요. 헌법에서 말 하나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과학 기술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 과학이 학문입니까? 과학이 학문입니까? 헌법 제22조에 학문의 자유가 있어요. 과학은 학문입니까? 과학은 지금 뭔가 하면 경제의 하부 구조예요. 우리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학문을 하는 분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네. 헌법으로 보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과학적 행동은 경제 발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프로포절이나 결과 보고서에 다 뭐가 들어가요? 해당 연구의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모든 과학 기술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데에 대한 컨셉이 없는 겁니다. 기초과학이나 공통 핵심 기술에 대한 컨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국가 주도로 이 국민경제 발전을 한다는 미명하에 말씀드린 대로 창조경제형 무슨 뭐 녹색기술 이런 것만 계속 패러다임 기술 개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지전이 벌어졌을 때 이런 기초나 공통 핵심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데자뷰가 일어나고 자매뷰가 일어납니다. 이거 어디서 봤던 일이 또 벌어지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게 헌법에서 과학기술을 경제의 하부가 아니라 당당한 어떤 하나의 분야로 좀 독립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의 진보, 환경 보전, 삶의 질 향상, 건강, 군사력 향상,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과학기술인 분들이 힘을 합쳐서 좀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그 해결하는 방법이 향후에 일어나는 어떤 그 소재 또는 과학 분야의 위협에 상시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분의 패널 분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 보겠습니다. 먼저 소재 분야 100년 기업을 꿈꾸는 더 카본 스튜디오 김기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카본 스튜디오 김기민입니다. 네, 충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허강무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허강무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패널 토론 시작할 텐데요. 오늘 짧고 굵게 한 가지 저희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김용석 센터장님 강연 너무 정말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일단 소재 분야가 오랜 시간 기술이 축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느 한 개인이나 조직의 노력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 좀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좀 그 화학 분야에서 산학년 주체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 화학 분야에서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그 김용석 센터장님부터 네, 한 말씀씩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산학연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산학연 주체가 원래는 잘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 어떤 2019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는 게 산학연이면 이제 주로 산이죠. 산에서 국내의 소재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조금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국내에서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용 소재를 개발하면 일본이 8번을 들어갈 때 우리나라 기업이 2번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 2번에 모든 물성을 맞춰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 사건 이후로는 그래도 한 반반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뭐 작년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다시 또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일본의 소재를 다시 또 좀 많이 평가하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교훈을 잊지 않으면 일단은 좀 기술 개발이 잘 될 것 같고요. 산학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수요 기업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수요 기업의 의지만 있다면은 학교와 연구소는 굉장히 쉽게 좀 더 연구를 공동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연구소나 학계의 그 소재 기술이라든지 화학 분야의 좀 연구 수준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가요? 저희 화학 소재 분야에서 논문의 질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연구자들이 뭐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고분자 소재뿐만이 아니라 금속이나 나노 소재 이런 분야에서는 특히 재료 분야에서는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선진국 대비해서 95% 이상의 아주 높은 기술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저희가 굉장히 상당히 발전된 기술들을 기업에서 좀 더 많이 활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허강무 교수님. 네. 산학연 주체별 협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대학에 몸을 담고 있어서요. 대학가에서 이제 산학연과 관련된 이슈는 주로 이제 교육하고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창업붐 면에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교육은 사실 제가 10년간 대학교 대학원 생활, 그 다음에 교수로서 20년 지내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이제 산학연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근데 30년 동안 제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산학연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접해봤지만 아직까지 대표적으로 성공해서 대학 교육에 뿌리를 내린 그런 프로그램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다양한 시도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 학교, 그다음에 연구소, 산학 이런 협력 체계를 유기적으로 달성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안 좋은 거는 산업체와 연구소, 학계가 너무 예전보다 더 경직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벽이 더 예전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교류가 더 힘들어졌고 학생들 교류도 더 힘들어져서 특히 산학연 교육 프로그램은 이런 기관 간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유연성을 좀 더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는 당연히 이제 산업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히 공학 계열에서는 이제 산업체와 연구소가 이제 산학연 그런 원천 소재나 이런 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같이 개발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대학 사회도 아직 이제 기초 연구, 개인 연구에 이제 주로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줘서 상호 보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의 발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창업 부분에서도 대학 교수, 연구자들이 창업했을 때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산업계나 서로 상호 협력화해서 성공적인 이제 벤처나 이제 사업 기술화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함께 노력해서 이런 기술들을 잘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산학연 간의 협력의 벽이 높다라고 느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우리 문화적으로 좀 더 개선을 많이 해나가고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김기민 대표님께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두 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산학연 협력이 이제 왜 잘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걸 결국 돌이켜 보면은 그쵸, 산이든 학이든 연이든 서로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됐던 거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 정부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서 억지로 이제 붙여놓는 상황이 됐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소재를 결국 왜 연구하고 사업화를 하는가를 다시 돌이켜 보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뭔가 누군가 그 소재를 필요로 하고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소재를 개발을 하고 사업화를 해서 판매를 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 연결고리들이 조금 없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 4년차 접어든 이제 그런 스타트업인데 저는 이제 파일럿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 상업 생산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회사인데 저희가 이제 그 상기평 쪽 과제들을 수행을 하다 보면은 최근에 IP R&D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지재권을 먼저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선행 특허들을 피하고 이제 새로운 신규 특허들을 도출할 것인가라는 그런 R&D들을 한 2년 정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해보게 되면은 그 선행 특허들을 결국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류를 해서 이제 보통 그레이드를 매기는데 S, A, B,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사업화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선행 특허들이 S에 가깝겠죠. 근데 되게 그 안타까운 사실들은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은 국내에 있는 기관들의 특허들이 A 이상으로 분류되는 케이스들이 잘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들이고 거의 이제 일본 쪽,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일본 측 기업들이나 연구소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특허들이란 건 결국 그런 특허들이겠지요. 그래서 그 돈이 된다는 건 결국 기업들의 니즈가 거기 맞아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겠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뭐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이제 상기평에서 뭐 RFP를 잘 구성을 해가지고 매번 과제들이 기획 과제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뭐 세부적으로 커버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이제 김영석 센터장님이 앞서 그 패러다임 중심의 연구로 계속 이제 국가 측에서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것들에 있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도 저도 그 국지전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니즈들은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연구를 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그 옆에 계시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인력 양성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기업이 어떤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가 이제 명확히 항상 보면은 저희도 이제 산학연 연계를 통해서 뭐 인력 양성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게 명확치가 않더라고요. 항상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사원보다는 경력 있는 신입사원을 결국 원하는 그런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래서 어떤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그 인재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양성을 해야 되는지들이 서로 간에 사실 뭐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구체화되면은 아마 서로 그 정부에서 그 협력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협력을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 현안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산학연 간 연계고리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 연구소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S급의 IP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는 실무형 인재들을 조금 육성을 해주셨다는 그런 바람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화학과 소재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 그리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거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화학 쪽은 아니라서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웃 나라로부터 위협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위협받는 게 기후 위기잖아요. 기후 위기 가장 문제는 이제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진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줄이고 해서 좀 더 우리가 그 기후 위기 여러 가지 뭐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화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좋은 방안이나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화학연구원에 있으니 간단히 답변을 드려보자면요. 당연히 CO2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CO2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도 당연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재를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주로 저희가 원유로부터 화학 제품들을 만들고 그 화학 제품들이 부품화가 되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서의 CO2를 저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발생하는 CO2를
다른 자원화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CO2를 가지고 메탄올을 만든다던가 CO2를 가지고 폴리머의 원료를 만든다던가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CO2가 발생돼서 만들어진 그런 화학 소재를 새로 만들면 계속 CO2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계속 재활용, 재순환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 제가 알기에는 이제 주로 고려하는 방법들을 위주로 아마 화학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연구로만 돼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패러다임형 연구이긴 한데 일단은 기업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런데 아직은 기업에서의 공감대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고요. 그게 결국 연결되면 ESG 경영이라고 들어가는데 ESG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밖에 없거든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도저히 그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기업의 부담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R&D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또 풀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결국 동참을 해야지만 이게 그 CO2 저감이라는 부분들이 될 수 있으니까 정책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센터장님. 저희 이번에 사전 온라인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들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센터장님의 강연 때도 나와 있듯이 인재 문제입니다. 신산업이 성장하는 시대에 소재 분야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소재 분야 학생들 정원이 최근 미달이라는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센터장님부터 차례로 혹시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달이 됐다고 합니까? 네, 정원 미달이라는 기사를 보았다고 예. 사전 질문이 아니, 들어왔습니다. 요즘에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미달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는 이제 기업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미달의 문제는 미달의 문제지만 기업과 학교 혹은 연구소와 학교 간의 괴리의 문제거든요. 인력 양성을 학교에서도 하지만 연구소에서도 합니다.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저희도 인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포스닥터라고 와서 또 영어담에 가는 데가 있는데 기업에서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소재 연구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단 논문 레벨에서. 그래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수하죠. 그런데 거기는 학생들이 다뤄본 샘플의 양이 너무 작아요. 0.1g. 스핀 코팅 한번 해가지고 논문 좋은 걸 쓰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재료를 연구하는 사람이니 회사에 가서 잘하겠지. 그런데 막상 회사에 가보면 전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과시를 하기 위한 연구를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소나 학교의 그런 어떤 단일 연구나 논문 연구 수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산업에 연관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재 인력을 딱 놓고 보면 회사에서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없느냐? 쓸만한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학교나 연구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왜 못 쓰냐? 그 괴리가 생겨요. 회사 가면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인 연구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논문 많이 써서 훌륭한 연구 많이 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줄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회사에 가서도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허경무 교수님. 먼저 아까 그 소재 계열 정원 미달 사태에 대해서부터 먼저 제가 대학 교수고 고3 딸아이를 가진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요즘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해 주는 것처럼 저희 소재 전공이 비인기 학과는 아니고요. 어느 종합대에서나 공대 내에서 이제 중상위권을 유지하는 굉장히 좋은 이제 학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정원 미달 사태나 뭐 이런 지원 부족은 아마도 이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라든지 공학 계열 전체로 이제 학생들을 뽑는 계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런 트렌디한 학과의 몰림 현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이제 국부적인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들한테, 대학원생들한테, 특히 소재를 전공한 학생들한테 일단 당신들의 선택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요 소재 산업이라는 거는 전공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1학년 학교를 생활을 마치고 자기 전공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기는 뭐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아니면 뭐 생명공학과로 과를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상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조금만 더 전공을 이해하다 보면은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많다. 그때 가서 너한테 적성을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요 소재를 전공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소재에는 어떤 산업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게 이제 소재고, 쌀과 같은 존재고, 물과 같은 존재고, 기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어떤 화학 소재에 대한 이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뭐 제약, 바이오, 전기, 전자, 선박, 자동차 모든 산업 분야의 어떤 맞춤형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덧붙여진다면 이런 소재 특성화나 소재 기술 개발이 훨씬 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업체 주도의 이제 계약학과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이슈도 있고 이런 강력한 민관이 합동이 돼서 이런 산학연 교육 프로그램 학과 운영을 통해서 좀 더 소재가 우리 사회에서 더 빨리 보급되고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력 양성 부분에서 기초 체력, 이제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그런 지식들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기민 대표님. 네, 우선은 지금 화학연구원이랑 가까운 카이스트 쪽 예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10학번 화학공학과 학부를 졸업을 했는데 저희 때는 저희 동기들이 이제 120명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명이 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세월 무상 약간 뭐 예전에는 이제 전화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화공과들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전부 다 이제 AI, 이제 전자공학과 아니면 전산과로 이제 몰려가는 그런 쏠림상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이것들은 결국 산업계가 결국 변하면서 이제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변해가는 그냥 수시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고 항상 사이클이 돌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동기들이 얼마 없으니까 기회를 더 많이 부여받을 수 있고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크게 대한민국 인구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항상 니즈에 맞게끔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산업계 쪽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민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유연한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점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발제자 및 패널분들께 오늘 함께하신 소감 그리고 의견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김기민 대표님부터 한번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네, 우선 이런 좋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과학기술만큼이나 소통이 중요한 분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원론적인 얘기들을 위주로 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자리에서 좋았었고, 그리고 좀 딥하게 기술적으로도 많은 교류들이 소통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단지에 위치해 있는 정출연 혹은 학교 쪽 계신 교수님들을 수시로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많이 가지고 기술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소통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강조가 되는 좋은 자리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허강무 교수님. 네.
예, 오늘 초청 강연 저도 잘 들었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20년간 이제 소재 연구를 해오면서 저 스스로도 소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이런 소재 기술들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떤 꿈과 기회를 줄 수 있고, 우리 연구자들한테는 어떤 희망과 보람이 될 수 있고, 또 산업계에는 이제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훌륭한 소통 포럼 자리에 초청됐고 그리고 또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화학 산업이 전 세계 5위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관련된 연구 인력들도 굉장히 많고 산업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오지 않았나 싶고요. 향후에 뭐 산학연 관계자들이 많이 모이고 또 정부도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큰 경쟁력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미 있는 내용으로 발제해 주신 김용석 센터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소통 포럼은 저희 올해 마지막 소통 포럼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월 30일 수요일 같은 시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복합기술실험동 세미나실에서 김민진 박사님 모시고 연료전지가 보여주는 친환경 수소사회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포럼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 연구자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2년 과학자 소통 포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가실 때 간단한 디너박스 나눠드릴 예정이고 포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나눠드린 소중한 설문지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